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및 실무2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해 볼까요? 자, 이번 주는 DRG하고 신포괄 지불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DR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많이 이제 그 공부도 해 봤는데 DRG의 기본 의미라든지 DRG가 왜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또 DRG와 행위별 수가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만든 이 신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DRG 같은 경우도 이제 세부 분류에 따라서 청구가 달라지고요. 또 거기에다가 행위별 수가제까지 포함된 신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도 좀 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산정 지침, 또 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DRG라는 거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자 건의가 나온 게 이제 94년도에 DRG, 그래서 우리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재원 기관이 비슷한 이런 환자들을 이제 포괄해 가지고 진료비를 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건당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DRG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Diagnosis Related Group이라고 해가지고 DR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입 배경은 이제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자 시범 사업을 거치고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DRG니까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행위별로 수가가 청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진료비가 우리가 이제 청구하고 또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이런 업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진료비 청구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건당에 대한 이제 그 행위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당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하고 보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은 우리는 이렇게 행위별로 진찰을 했다. 그리고 또 보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단이라든지 심평원 같은 것에서는 뭐 너무 과다 진료다, 과잉 진료다, 약품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인하고 보험자 간의 마찰이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수가 관리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의료 공급 자체가 조금 왜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RG의 장점 보시면 과잉 진료라든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또 이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 의약품 오남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특히 이제 우리 뭐 어르신들, 65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비 혜택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약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약을 약간 치료제 개념이 아니라 약간 보약 개념으로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또 이런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이제 그 처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이 DRG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에서 이제 들어가는 전체적인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또 진료비 청구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청구가 어느 정도 간소화가 된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 DRG의 단점, 그래서 이 DRG의 단점까지 해결하고자 만든 게 앞에서 얘기한 심포가 수가제인데요. 일단 단점을 좀 보자면, 아까 앞에서는 의료인하고 보험자 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DRG의 단점은요, 환자하고 의료인 간의 분쟁이 좀 야기가 돼요. 그래서 의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딱 건당 그 진료비가 산정이 돼서 지급하다 보니까 최소의 진료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분쟁이 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당 청구 우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데요. 뭐 어떤 진단 범주라든지 질병군이라든지 세부 질병군, 그래서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단점으로 부당 청구의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가 된다. 어차피 그냥 한 진단에 대한 그 건당 진료비가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고 막 이러는데,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에 더 도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 DRG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막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RG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뭐 1980년도 연대에 그 미국에서 입원 환자 중심의 분류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게 발달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94년도에 건의를 통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건데요. 자, 보시면 DRG 같은 경우는 일단 94년도에 이제 그 건의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그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사실 시범 사업일 때는요, 이렇게 질병군이 8가지 질병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외된 질식분만까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보완에 대한 이런 것들, 행위별 수가제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요.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희망병원에 따라 가지고 본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 우리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암기가 된 상태이시겠죠. 그래서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병원에서 요양기관이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본 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되다가 2012년도부터는 이제 그 병원이나 의원급에 당연 적용이 되고, 여기 보시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이 된 거는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요 DRG를 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RG 하면 이제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인데요. 여기 4개 진료과는 이제 안과부터 시작을 해서 안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외과, 산부인과. 근데 이제 4개 진료과에서 안과에서는 이제 우리 카탈락 수술이 있죠. 수정체 수술인데, 요것도 이제 그 분류 질병군이다 보면 이제 소절개냐 대절개냐, 양쪽 눈을 했느냐 한쪽 눈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이제 요 아데노이덱토미, 그래서 편도나 톤실렉토미, 아데노이덱토미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0살부터 17세냐 아니면 17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대상 질병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DRG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펜덱토미. 그래서 이제 그 아펜덱토미에서도 주 진단이 좀 복잡하냐, 경증이냐, 또 라파로스코피, 복강경을 실시를 했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서해나 대퇴부 탈장 수술 있잖아요. 허니아 같은 경우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라파로를 했느냐, 한쪽이냐 양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탈장 수술 같은 연령대는 이제 0세부터 7세냐 8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구가 달라진다. 그래서 요런 기재 같은 경우는 빼먹지 않고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텍토미, 자궁 적출술이냐, 아니면 이제 자궁이나 자궁 부속되어 있는 수술을 했느냐, 뭐 라파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우리 자궁 적출에서 보시면 캔서 때문에 악성 종양 때문에 시스텍토미를 한 거는 요 DRG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은 이제 우리 정상 분만은 제외를 하고 제왕절개 분만을 했을 때 우리 DRG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4개 과 7개 질병군이기는 하지만 새 분류가 되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DRG는 굉장히 이제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부분 다 확인을 해서 청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DRG, 심포가 수가제를 조금 비교를 해 보자면, 우리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Fit for Service라고 해갖고 FFS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하고 서비스의 양에 따라서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게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점수당 단가에다가 그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곱한 게 총 진료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불 단위는 하나하나 행위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는 치료 후에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요 행위별 수가제죠.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도 사실 장점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79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도 존립이 되고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이고요. 자, 포괄수가제하고 심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요, 포괄해서, 네, 그래서 입원 환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질병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군을 나눠서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포괄수가제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심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그 질병군별 사전에 정해진 건당 기준 수가에다가 사전에 정해진 진료 일당 수가 플러스 필요한 것들은 또 행위별 수가제까지. 그래서 요 지불 단위는 진료 건당 플러스에다가 개개 서비스 합, 그래가지고 포괄수가제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조금 그 넓어진 개념의 포괄수가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행 연도는 그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가 있죠. 심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심포괄수가제의 비교는 우리 학생들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행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RG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예시를 보여주기는 할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네, 6자리이기는 하지만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 진단이냐, 질병군, 그래서 ADRG,
그 다음에 세부 질병군이라고 해서 RDRG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주 진단 범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 부위 어디냐, 질병 특성은 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분류해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영문자로 해가지고 대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분류 체계를 보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 두 번째 자리부터는 그 숫자로 숫자 코딩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그 주 진단 범주는 대분류라고 해서 알파벳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처치 내역, 그 다음에 세부 진단에 따라 가지고 678개의 세 자리 숫자 코드로 질병 중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 진단이 B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자리 코드가 뭐 10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 분류까지 적혀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질병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제 여기 두 자리 끝에 두 자리 숫자인 건데요.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숫자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 톤실렉톰이나 아데노이덱톰이라든지 아니면 허니아 같은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서 코딩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펜덱토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아펜덱토미에서 그냥 딱 잘라내서 끝나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염증 자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진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 두 자리 숫자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세부로 해가지고 1800개가 넘는 세부 질병군으로 분류가 되는 맨 마지막 게 이제 세 분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다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군 급여의 일반 원칙을 보자면 일단은 뭐 상급 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해가지고 이 DRG에 적용되는 질병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입원 진료에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또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군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 질병군으로 입원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점수당 단가를 곱해가지고 10원 미만은 절세한 금액에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내가 몇 %를 낸다. 우리 그냥 기본으로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은 20%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추가 산정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자, 30%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외과 전문의 그래서 우리 뭐 그 아펜덱토미를 했든 뭐 아니면은 뭐 그 시스텍토미를 했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수술을 했을 때 외과 전문의가 시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닥터 사인 내외과 전문의가 있으면은 30%를 더 그 가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야간 진료 있잖아요. 야간 진료에서 이제 18시부터 09시나 아니면 공휴일 같이 이제 그 가산해서 해야 되는 거는 DR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간이나 공휴 수정 점수를 이제 그 소정 점수를 추가로 해서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구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닥터가 누가
했느냐, 그리고 또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작 시간이잖아요. 마취 시작 시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로 산정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빼먹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에서 보시면 상태가치 점수잖아요. 예, 상태가치 점수표에 따라서 이제 요 4가지 진료과의 적용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구운에서 보시면 가입자의 입원 일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RG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원 기간, 입원 일수가 유사한 환자들끼리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 입원 일수에 따라서 평균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군은 정상군이고, 또 더 이제 평균 입원 일수보다 하단이라든지 상단이라든지 또 열외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DRG든 심포가 수가든 이제 평균 입원 일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도 마찬가지로 뭐 야간이나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취 시작 시간이 몇인지, 그게 이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인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병군별로 고정 비율, 그래서 이제 고정 비율, 우리가 이제 DRG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평균 일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군 하한 일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상군 상한 입원 일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헷갈리시더라도 입원 일수는 정상군이 있고 정상군에서 하한 입원 일수가 있고 정상군에서 상한 입원 일수가 있구나를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산정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뒤에서 제가 평균 입원 일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진단이 있고 기타 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 진단은 처음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 원인에 대한 입원 기간 중에 모든 검사나 수술을 통해서 확립된 최종 진단. 그래서 이 주 진단은 처음에 진단한 진단명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입원하는 동안에 검사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최종 진단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을 맨 앞에 주 진단에다가 코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진단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진단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 중에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입원 당시부터 주 진단과 함께 가지고 있던 병태로서 이제 주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인데요. 요 기타 진단이라는 거를 꼭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앞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장염인 줄 알았는데 왔더니 앞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장염이었다가 앞배 수술을 받았는데 장염인 줄 알고 치료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재원 기간의 연장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호 서비스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원인들이 되는 게 또 기타 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명을 쓸 때는 꼭 최종 진단인 주 진단을 맨 위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추가 진단된 기타 진단도 반드시 코딩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왜 이거 앞배인데 필요 없는
치료를 했느냐, 필요 없는 그 재원 기간이 길어졌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 분류 번호,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6자리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때 이제 결정 요령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질병군은 DRG 같은 경우는요,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해서 뭐 진단명이라든지 수술 뭐 이런 이제 진료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입원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 30일째부터 되는 날을 이제 퇴원일로 본다. 그래서 DRG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날짜가 30일 기준으로 해서 또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 분류 번호는 6자리로 구성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 한 알파벳 주 진단하고 이제 세 그 질병군 범주가 되는 거죠. 그럼 합쳐서 이제 4자리는 질병군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연령 구분을 해야 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질병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6번째 같은 경우는 합병증의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요 질병에 따른 동반 상병 분류 때문에 이제 세 분류로 나눠지는 이렇게 이제 그 분류 번호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군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질병군 범주보다 좀 높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네, 그 함께 시술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질병군 범위 내에서 제외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RG로 해야 되는 게 있고 행위별 수가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나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RG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를 할 때 일단은 요양기관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지금은 다 EDI로 하고 있죠. 전자문서로 해서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G 같은 경우 이제 퇴원일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1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인 같은 경우는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한 날까지 해가지고, 예, 그 요양급여 비용은 반드시 한 건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RG는 건당으로 그 진료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은 한 건으로 명세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사 청구서를 하고 명세서 작성을 할 때 보시면 단수 계산 같은 경우는 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라든지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청구액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은 이제 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단명 같은 경우는 이제 6단위로 해가지고 기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KCD에 따라 가지고 그 분류 기호가 6단위로 되는데 만약에 이제 5단위, 6단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뭐 4단위까지, 5단위까지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1단, 알파벳하고 이제 숫자, 이제 그 최소 2개까지는 빼먹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청구를 할 때는 진료 결과에 꼭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퇴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4,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경우는 4고요. 아니면 퇴원이나 아니면 치료가 종결이 되면 9. 그래가지고 우리 진료 결과도 왜냐면 계속이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결이 됐을 때도 사망 때문에 종결이 된 건지 아니면 퇴원이나 치료가 종결이 돼서 끝난 건지를 분명하게 그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RG 명세서 작성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진료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요양 개시일, 아까 30일 기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입원 날짜라든지 수술 적용일을 꼭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일수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평균 입원 일수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정상 입원일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입원 일수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착 경로,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왔는지 외래를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트랜스퍼가 온 건지 이런 입원 경로도 분명하게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진료 결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세서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세서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교시는 DRG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교시는 심포가 수가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